그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사업자예요. 누구라고요? 사업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담세자. 그래서 담세자는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누구라고요? 소비자. 그래도 주변에서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많은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지 돈으로 내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세금 낼 때 부가가치세도 내. 원래 이거는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돈으로 내는 거예요? 소비자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물건 가격 낼 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내 돈 갖고 세금 내네요. 그래서 원래는 들어오는 돈의 10%씩은 빼놔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자기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내라고 소비자가 준 돈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 되는 거예요? 내 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 그러시는데 그건 원래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세법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뭐만 관심이 있냐면 많이 내네, 적게 내네 이거에만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그 회계 관련된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읽었는데 뭐를 읽었냐면은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 써요, 안 써요? 쓰죠. 세무사 사무실 쓸 때 기장료라는 걸 내요. 이거는 월별로 나가는데 기장료가 뭐냐면 장부 만들어주는 비용을 기장료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기장료를 내는데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기장료가 비싼 업체들이 있고 기장료가 싼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장료 말고 그 조정료라는 걸 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요게 뭐냐면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마무리하려면 이제 세금 그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조정료라는 걸 내는데 기장료가 비싸면 조정료가 좀 싸고요. 기장료가 싸면 조정료가 어때요? 비싸요. 그래서 한 달치 계산해 보면 그 1년치 계산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설마 싸게 해주겠어요? 다 빼먹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회사보다 그 전에 썼던 세무사 사무실보다 조정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 기장료가 싼 데로 옮긴 거예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이든 어디든 크게 문제 없고 그러면 그냥 쓰는 게 어때요? 나아요. 왜냐면 딴 데로 옮겨봤자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장료가 싸면 조정료가 비싸요. 왜냐면 저거 갖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들이. 그래서 저 정도 용어는 알고 계세요. 기장료 그러면은 장부 만들어주는 건데 저거는 매달 내요. 매달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료는 세금 신고하실 때, 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내는 건데 저게 좀 비싸요. 어떤 업체들은 막 몇 천만 원씩 내는 데도 있고 규모가 좀 작으면 몇백 내는 데도 있고 비싸요 저거는. 근데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누가 세금을 내신다고요? 사업자가. 그 다음에 사업자의 개념에서 1번 잘 받으세요. 영리 목적성 유무. 그래서 영리 목적성 유무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회사는 무슨 회사죠? 영리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영리냐 아니면 비영리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끝쪽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단체예요. 맞죠? 네.
누가 봐도 저거 적자날 건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수익 못 얻어.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한 것들도 있긴 있지만 뭐 그건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업체에 취업했더니 우리 회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하는 회사야. 그러면 세금 계산서 주고 받아요.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입니다. 세법에서는. 왜냐하면 영리목적성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교하고 거래할 때도 학교에서 계산서 같은 거 주고 받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도 비영리 단체죠. 근데 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어요. 일부. 그 다음에 4번도 봐두세요. 요건 이제 실제 저희 실무하고 연관된 건데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성과 반복성.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 있죠. 중고장터나 아니면 요즘에 그 뭐지? 당근마켓? 예, 그런 데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요. 안 내요. 왜냐면 대부분 이거예요. 계속성하고 반복성이 없어요. 예, 계속적으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냅니다. 왜냐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만약에 뭐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은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니까 그런 분들은 무슨 세금을 내시라? 부가가치세를 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뭐 중고장터라던가 당근마켓이라던가 이런 거 팔 때에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업자의 분류.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사업자의 분류인데요.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자에는 크게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제받는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 교재 밑에 잘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분이에요. 간이 과세자. 또 간이 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해요. 누구만이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요게 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작년까지 4,80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8천만 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돼요. 누구만이요? 개인. 그 다음에 공급대가의 뜻이 부가세 포함이에요. 공급대가가 뭐 포함이라고요? 부가세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얼마도 못 파시는 분 8천만 원. 그럼 8천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 8천이면 괜찮은 겁니다. 이게 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이 8천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50% 남겨먹는다라고 볼게요. 그럼 8천만 원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4천 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공과금 같은 거 이것저것 빼고 세금 빼고 하면은 솔직히 4천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3천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3천만 원도 못 버는데 장사하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맞죠? 왜냐면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고. 예.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아마 사업한다 그러면 잠 못 잘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5만 가지 모든 생각이 다 사업에만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바꾸면
잘 될까부터 해서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메뉴 잘 될까 저런 메뉴 잘 될까 왜 저 집은 잘 되고 우리 집은 안 될까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근데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했는데 나한테 오는 건 월 300이 안 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인데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업하시던 분이 직장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버티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장님일 때에는 내 맘대로 다 했잖아요. 근데 직원으로 들어가면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리고 위에서 뭐라 그러면 다 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할 사람과 회사 직장인으로 있어야 될 사람은 어느 정도 구별은 되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직장인으로 있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1년에 4,800만 원도 못 파시는 분들은 뭐 발행할 수 있어요? 영수증 발행할 수 있어요. 이 영수증이 뭐냐면 우리 그 철물점 같은 데 가면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긴 거 줄잖아요. 간이 영수증.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간이 영수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거기에다가 3만 원 쓰면 얼마짜리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3만 원짜리가 되죠. 네. 근데 그거는 볼펜으로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뭐 요즘에는 대부분 기계로 뽑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8천만 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요. 4,8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이거 발행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이거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과세라고 나오면 세금 내는 겁니다.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걸 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내는 거고 간이과세자는 그 간이의 뜻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법에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가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 면세사업자 하고 싶어요. 저 과세사업자 하고 싶어요.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세무서 가갖고 신청서에 쓰면 거기서 알아서 줘요. 일반 과세자인지 아니면은 면세사업자인지. 근데 요거는 초반에 선택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사업한 적이 없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얼마 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 왠지 조금 팔 것 같아. 그러면은 초반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1인 사업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8천만 원 매출이 1년 동안 매출이 8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직원 2명만 써도 4천이 넘어요. 인건비만. 맞죠? 그래서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1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뭐 하신 분들이요? 적은 분들. 이런 분들을 간이과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번엔 교재를 좀 잘 만드셨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282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표가 있었는데 그 밑에 표 보이세요? 네. 다음 페이지에도 하나 더 있어요. 282 아니다. 여기로 다 옮겨놨구나. 281페이지 밑에 있는 표 좀 봐주세요. 우리 1년은 1월 1일부터 어떻게 되죠? 12월 31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이거를 2등분 해놨어요. 그래서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2등분 한 겁니다. 그럼 몇 개월씩이에요? 네, 6개월씩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2개로 또 나눴어요. 예정하고 확정. 그래서 결론은 총 4등분 하시면 돼요. 몇 등분이요?
다등분. 그러면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 거기 밑에 잘 써 있어요.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요렇게 1년을 몇 등분 하신 거예요? 네, 4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3일이죠? 네. 그리고 조만간 요 날이 옵니다. 1기 예정이 4월 25일까지예요. 며칠까지라고요? 4월 25일.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는 4월 25일이라고 안 써 있어요.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일 이내에. 그래서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일까지. 그래서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4번 신고한다.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요거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다음 주까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날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 뭐 팁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1기 확정은 몇 월 며칠까지죠? 7월 25일까지죠. 네, 여러분들이 격리 파트로 들어가시면 7월 25일 전에 여름 휴가 간다 그러면 욕먹을 수 있어요. 얘는 끝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휴가를 가더라도 7월 25일 이후로 가셔야 돼요. 이 전에 가면은 잘못하면은 여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내 책상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81페이지 위에 박스 보시면은요, 거기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4번 좀 봐주세요. 3, 4번 다 설명은 드릴 건데 3번은 당연한 거라 시험 문제 나와도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4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뭐 하는 경우죠? 3번이 신규 사업 개시예요. 그래서 사업 개시할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무슨 일까지요? 종료일까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4월 15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죠. 맞죠? 4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6월 30일까지. 그러면 4월 15일부터 이렇게 6월 며칠 것까지요? 30일 것까지만 뭐해라? 신고해라.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나는 사업한 적이 없죠. 사업한 적 없으니까 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나와요. 폐업. 폐업할 수도 있죠. 요즘 폐업 되게 많았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폐업이랑 실제 폐업이랑은 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 걸어 잠그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 폐업은. 실제 폐업은 세금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도 시켜야 돼요. 일부 내가 만약에 월세로 들어왔는데 여길 내가 뭐 약간 개조를 했어. 약간 손을 봤어. 그러면 그거 나갈 때 다 뜯어놓고 가야 돼요. 원상복귀 시켜놓고 일반적으로. 제일 쉬운 게 내가 여기에다 막 뭐 막 덕지덕지 붙였어. 이거 다 떼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다 돈이에요. 망하는 것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냥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면 되지 이러는데 문 닫아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그 월세 계약 기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 월세 내가 다 내야 돼요. 일명 보증금에서 뭐 해야 돼요? 까야 돼요. 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사하시려면 이만큼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뭐 속설이긴 한데 100% 맞는 건 아닌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매출액이 0이어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입소문 나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입소문 아니더라도 뭐 배달을 이용해서 매출액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런 배달앱 만드는 회사도 바보 아니잖아요. 뭐 많이 줘야 우리 회사 거 홍보해줘요? 돈 많이 줘야 홍보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 쩐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어쨌든 폐업을 하게 되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개시일로부터 무슨 일까지요? 폐업일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월 5일 날 폐업했어요. 몇 월 며칠이요? 6월 5일.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인데, 죄송합니다. 6월 말고 5월 5일로 할게요. 좀 슬픈데, 어린이날이라. 요건 6월 30일이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5월 달에 폐업했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신고 및 납부. 언제까지냐면 6월 25일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 25일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날은. 그래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25일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세법에 맞춘다라고 한다면은 부가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요건 썼다 지울 건데 10날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원천징수랑 요게 이제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납부일이 매달 10일이에요. 그 다음에 25일은 뭐 내는 날이에요? 부가세. 그래서 월급이 10날 주는 회사도 있고 25일 주는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세법에다가 억지로 맞춘다 그러면 세금 내고 돈 남으면 뭐 줄게? 월급 줄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은 안 내면 가산세라는 게 붙어요. 우리 고지서 같은 거 늦게 내면 뭐 붙죠? 이자 같은 거 붙잖아요. 연체 이자 같은 거. 근데 월급은 늦게 줘도 이자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세금 내고 돈 남으면 뭐 줄게? 월급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날짜가.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어떤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왜 월급날이 10날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 말도 맞습니다. 모 회사가, 그러니까 돈 주는 회사가 10날 준대요. 일단 돈이 들어와야 뭘 줄 수 있죠? 돈 줄 수 있죠. 그래서 월급날이 이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법에다 맞추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요게 나와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까지요? 25일까지.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납세지라고 있어요. 무슨 납세지요? 신고납세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납부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때까지 신고해라. 이날까지 신고해라. 이렇게 날짜만 정해져 놔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뭐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회계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날짜 맞춰서 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한국 세무사회에서 온 달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 신고하는 날짜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날짜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달력을 써요? 대부분 회사 가시면 중요한 날짜 달력에 체크되어 있으면 실수할 확률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협회 것들을 많이 쓰죠. 실무 가시면은.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신고납세지인데 그 신고납부제도인데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사업할 땐 대부분 몇 개 할까요? 하나로 시작하죠. 근데 이 하나가 반응이 좋아. 그러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아예 너무 잘 되네. 그러면 프랜차이즈화 시키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업장을 10개 갖고 있어. 그러면 원칙은 10군데에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도 보면은 본점 격리 직원도 있지만
지점 격리 직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다 이제 그렇게 두는 이유가 원래 원칙은 따로따로 뭐를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국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왜냐면 총괄의 뜻이 뭐예요? 총괄. 총괄의 뜻은 합쳐서 내겠다. 총괄의 뜻은 합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친다. 그래서 총괄 납부의 뜻은 뭐냐면 합쳐서 뭐 할게? 납부할게. 그 대신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사업장이 10개 갖고 있어. 그럼 10군데에서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근데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국가에다가 계속 또 얘기하는 거죠. 구찮아. 다른 거 만들어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얘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불편해. 그래? 그러면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라. 근데 이것도 어떻대요? 불편하대.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한 군데에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요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설명은 다시 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보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원래 10군데면은 10장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일을 몇 군데에서 할 거라고요? 한 군데에서 할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몇 장만 주겠다? 한 장만 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두 개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282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업장에서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만 보고 쉴게요.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요거는 어디가 되냐면 업무를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보냐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중요한 거는 부동산 위치도 있지만 주로 모든 내용은 사무실이 있는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부동산은 구경만 가고. 그러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요게 어디냐면 그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얘기한다고요? 사무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부동산 사고 팔 때 일단 말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서 잠깐 보여주고 다시 와서 사인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주거래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빌리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뭐요?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뭐냐면 부동산이 있는 장소에다가 세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장은 인천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인천에. 근데 부동산은 서울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서울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이 아니고 인천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인천에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어디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는 데가 같아야 틀려요? 틀려져.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이 있는 곳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은 뭐가 있는 데다 신고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곳에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거예요. 왜냐면 서울에 가면은 집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집값이 오르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더 커요. 좋은 점은 뭐냐면 사고 팔 때마다 세금을 계속 내시잖아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리고 복비도 주잖아요. 그러면 복비 받으신 분들 나중에 사업소득세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왜 국가가 계속 부동산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냐면 지금 정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했었죠. 그 집값이 왜 잡혀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잡혀야 돼요. 이게 집값은 그 집 관련된 거는 불로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라고요? 불로소득.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이자,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이런 건물 관련된 거. 네. 여기에 뭐 아파트도 포함이에요. 이런 쪽들이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국가에선 이걸 꼭 잡아야 되냐면 이거 못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20대들이 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일해서 1년 동안에 2천만 원 벌었어요.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 근데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2억 벌었어. 얼마 벌었어요? 2억. 그럼 일하기 싫어져요. 맞잖아요. 난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2천만 원 벌었는데 옆에 있는 애는 집 갖고 있다고 막 띵까띵까 놀다가 2억 벌었대. 네. 그러면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 주식하고 요즘에 20, 30대들이 특히 30대들이 집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만약에 5억이에요. 30대가 5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네. 안 쓴다라고 해도 5억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요즘 대부분 4년제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빨리 시작해야 25이거든요. 그러면 35대야 연봉 4천이어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25살부터 4천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대부분 대출받았거나 부모님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냐면 진짜 일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저는 누가 부동산 얘기하면은 그래 너는 벌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거를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드냐면 일하지 말고 부동산을 사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따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잃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는 사람은 소수인데 잃는 사람은 어때요? 많아요. 근데 TV라던가 뉴스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데에는 딴 사람만 보여줘요. 잃은 사람은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는 걸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막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분명히 사회 문제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282페이지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